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피스텔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3, 4, 5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최소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피스텔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두 네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오피스텔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에서 이제 오피스텔의 용도와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한다면은 이제 오늘은 이 사업자의 종류를 선택했을 때 오피스텔 투자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주택수 문제와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문제, 그리고 어떻게 물건을 광역적으로 왜 비교를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수 문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오피스텔은 취득 시에는 업무용으로 등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주택자 취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이다 보니까 대신 1.1%의 주택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4.6%의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물 대장상에 업무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4.6%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때 물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감면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전액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5% 감면이 된다라는 그 내용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4.6% 과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주택 청약 시에도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는데, 최근에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무주택자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고 이제 새로운 무주택자 기준으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냐? 실질적으로는 청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할 때는 주택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취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물론 이제 매각을 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보유 시의 문제는 재산세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보유할 때. 그런데 문제는 종합부동산세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1주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내가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내고 있느냐 업무용으로 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부세 기준이 달라지는데, 주거용으로 내고 있을 때는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고, 이 거주하는 집이 이제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이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일대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피스텔이 이제 없었다 한다면, 주택수에 산입이 안 되는 업무용이었다 한다면은 1주택 공제금액이 지금 11억, 12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공제금액 이하로 종합부동산세 발생을 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돼 있다 한다면은 이 오피스텔 공시가와 내 주택 공시가 합산해서 2주택 공제금액인 9억 원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심지어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내가 1년치 받는 월세보다 종부세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활용을 할 때에는 좀 우리가 주택수 문제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양도소득세를 이제 부과를 위한 주택수 판단 시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각을 하는데 양도 차익이 클 경우에, 오피스텔이 만약에 주택수에 편입이 되지 않는 업무용으로 만약에 월세를 주고 있었다 한다면은 나는 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별이 될 때는, 이때는 이제 2주택자가 돼버려서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되는 경우들이 꽤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 가격을 넘어가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판단 기준은 뭐냐? 앞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취득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내고 있다던가 주거용으로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세입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하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업무용으로 일반 사업자를 내고 업무용으로 사업자를 내고 또 업무용으로 세금을 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수는 산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주의해야 되는데, 사실 세무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엄밀하게 쳐다봐요.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최근에는 그 오피스텔 안에 주거용 시설들, 예를 들면은 주방 시설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제 주거용으로 보겠다라는 기준도 생기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더 까다로워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양도세 부과할 때 주택수 판단을 피하기 위한 이제 업무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4가지를 갖춰야만 업무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소유주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앞에 사업자 종류를 할 때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한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임차인은
해당 호실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해당 호실을 사무실로 두고 있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 무슨 서비스업이라든가 뭐 어떤 유형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재산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 했을 때 업무용 시설로 재산세를 납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거용 대비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재산세가 높다라는 거 인정을 하고 그 재산세를 내고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매월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납부하고, 이게 정확하게 신고 납부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주거 관련 시설 배제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최소한 이 4가지는 갖춘다 한다면 그래도 어쨌든 항변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4가지 요소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주거용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1주택 과세, 1주택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고서 투자에 나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이 4가지만큼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오피스텔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입니다. 제가 사례자 한 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대 목동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한 분이 1억 5천짜리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목적으로 매매 후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을 받을 때 분양 직원들이 주택수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환급 받으세요. 그래서 저렴하게 오피스텔을 매입하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매입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되어 있었다 한다면은 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때 어지간하면은 보험료가 많이 나오지 않겠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이분이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본인 명이었어요. 부인 명이었는데 이게 공시가 12억짜리 단독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이 월 60만 원씩 해서 720만 원을 받았다 한다면은 건보료가 얼마가 계산이 되냐면, 이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면은 이 사이트 통해서 우리가 예상 지역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보험료가 보니까 무려 31만 6천 원이 발생합니다. 월세 60만 원 받았다가 31만 6천 원을 건보료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내가 투자 전에 업무용으로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런다면은, 내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사전에 분명히 반드시 임대 건보료를 얼마 나올지 체크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피부양자를 한다면 웬만하면 소득이 있는 부양자 명의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꼭 알아두시고, 네 번째 반드시 알아둘 거, 건강보험 피부양자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이제 광역적 임대료 및 매매가 비교는 검토가 필수예요. 예를 들면 제가 3곳의 오피스텔을 비교를 해볼게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매매가는 2억 1천만 원이고요. 전용 면적은 8평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는 2008년도에 준공했고 226세대의 자주식으로 그래도 규모도 있고 괜찮은 오피스텔 중에 하나입니다. 1.56명 오피스텔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나눠져 있고요. 이게 현재 월세는 1,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등포 단상역의 오피스텔을 보면 재밌는 거는 1,090만 원의 월세인데 최근에 준공된 겁니다. 2021년에 준공됐는데 206세대 오피스텔이 매매가가 3억입니다. 전용 면적 불과 5.07평의 복층형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강남 걸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하지만 사람들은 오피스텔의 이제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 보고 그냥 적정 가격이겠지 하는데, 강역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강남과 영등포, 그 다음에 또 당산역에 또 2022년도에 준공한 오피스텔은 더 심해요. 매매가가 5억인데 투룸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전용 면적이 한 9평 정도 되는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월세는 3,140만 원이에요. 근데 매매가는 5억입니다. 만약 이걸 3개를 가지고 만약에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3개를 비교한다 그런다면 당연히 강남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아는 지역에,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가서 겉으로 화량을 보고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적으로 임대료하고 매매가 비교를 해보고 여기에 맞는 매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 검토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5번째, 오늘 이 5가지 중에 3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5가지 체크 포인트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업무용, 주거용 구분해서 주택수 고려해서 투자를 할 것. 오피스텔 투자 전에 사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무사업자,
장단점 고려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내가 여기에 맞게 명의 선정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보유주택에 매도 계획이 있다거나 하게 되면 주택수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계산을 해보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실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최종 투자 전에 명의 선택 시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면 가능하면 명의를 피하고 일반 사업자는 배제하는 게 낫습니다. 다섯 번째, 오피스텔 물건 선택 시에는 반드시 강력적으로 비교하고 특히 조심해야 될 거, 고분양가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높은 가격 매매도 철저히 배제하고 요즘 시장에서 보면 분양보다는 매매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